단 몇 초 만에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사람이 따라가기 힘든 정밀함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는 시대. 노두현 교수님과 김성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EMR이나 영상 저장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수술실에 찾아온 변화 그리고 환자분들의 실제 반응. 환자들 개개인의 정보들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개개인별로 예측을 하는데 수술 로봇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 수술을 하는 레벨. 지금 현재는 이제 1, 2단계 자율이라는 기능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로봇의 정밀함 그리고 의사의 따뜻한 판단.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사실 가장 완벽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수술실을 나간 이후의 삶입니다. 단순히 수술이 잘 됐다. 이걸 넘어서 실제로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기존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이 몸으로 느끼는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거는 저희 병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로봇으로 수술한 경우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수술한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환자분들 추이를 보면은 그 포 같은 조인트 스코어라고 해서 우리가 무릎 수술을 하면은 결국에 자기 관절을 티타늄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약간의 그 이물감이나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관한 점수인데 그런 것들을 추시를 해보면은 로봇으로 개인 맞춤형 방법을 써서 수술을 했을 때 그 점수가 80점 정도로 로봇을 쓰지 않은 35점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높은 거를 확인을 했고 네. 그 말인즉슨 환자분들께서는 자기 관절처럼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35%의 환자는 이게 뇌관절 같이 느끼는 거고 네. 로봇 수술을 받은 분은 80%가 네. 뇌관절처럼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와, 그럼 너무 차이가 큰데요? 예,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수명 같은 걸 이제 보더라도 아직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들이 나오는 중인데 중간 데이터 결과를 보면은 로봇 수술로 맞춤형으로 한 경우에 조금 더 수명이 좋은 걸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장기 데이터를 잘 봐야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여러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로봇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 제가 직접 이제 손으로 수술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으로 수술을 할 때랑 로봇으로 수술을 할 때 이 수술의 약간 철학이 좀 다르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으로 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인화된 우리가 인공 관절을 1도 1mm씩 조정을 하면서 그 환자에 맞춰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손으로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조절을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각도대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고 네네. 연부 조직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통증 조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또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1년, 2년 추시 결과를 봤는데 또 그쯤 가면은 또 대충 다 비슷비슷하게 잘 쓰시는 결과를 얻기는 해서 또 적응을 또 하시니까. 네, 또 적응을 하고 하는 기간이라서 또 뭐 로봇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로봇 수술로 가는 단계 일종의 어떤 과도기에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AI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왜 예후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정말 좋아진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AI가 두 군데 정도 이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 환자를 선택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무릎이 아프더라도 네. 수술이 도움되는 환자, 수술이 도움되지 않고 뭐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가 좋은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술장 내에서 활용하는 AI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AI 그런 게 있으면은 훨씬 수술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맞춤형 적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AI가 지금 수술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뛰어넘는 발전된 수술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확한 진단, 네. 수술 과정에서도 당연히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뭔가를 도와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김성환 교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각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또 각 의사마다 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결국 나의 철학을 배우면 결국은 아까 환자 맞춤형 AI가 나오는 것처럼 또 의사에 맞춰진 AI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의 철학을 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로봇의 그런 것들이 또 개개인별로 또 이제 탑재가 되면은 정말 나와 같은 내가 하는 수술을 하는 그런 로봇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AI 로봇이 수술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 김성환 교수님의 AI 로봇입니다. 그럼 그렇죠. 환자들이 저도 김성환 교수님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시술 중입니다. 그 로봇을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우리 기술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직 우리 동네 병원까지는 이 기술이 오지 못했는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의료 AI 시장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공룡 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연구진들의 기술력, 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내고 있고, 뭐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만 보더라도 AI끼리 연구를 해서 새로운 개선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이런 연구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기술 수준이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걸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병원의 어떤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의사들의 약간 열려 있음, 그리고 의사들이랑 엔지니어들이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이 제 생각에는 미국보다 좋은 편이라서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으면은 그들과 이제 직접 맞닿아서 싸우지 않고 우리가 특정 영역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업이 좀 잘 되고 계십니까, 교수님? 네, 저도 뭐 노디언 교수랑 이제 뭐 연구들을 참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대학 교수들 간의 그런 연구 아이디어나 서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모았던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노디언 교수가 또 같이 모으기도 하고, 혹은 어떤 AI를 만들었을 때 외부 검증용 데이터로 또 저희는 또 그렇게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업이 되게 잘 되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 의료 데이터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글로벌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모으고 뭘 해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의 어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에 대한 인공지능이 활약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진단은 사실은 비슷하지만은 환자들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것들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네. 그에 따른 예후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데이터의 주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와 이 로봇 사회에서 또 의료 쪽에서 던지는 하나의 큰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의료 AI에서 그럼 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얻어내는 그런 수익들을 어떻게 또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러한 법으로 이제 묶여있는 이런 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또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간다면은 좀 더 전향적인 우리가 AI도 발전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더 철저하게 하면서 또 모든 국민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특화된 어떤 의료 AI 기술이 있으려면 결국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면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줘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것들이 다 어떤 이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져야 빠르게 좀 발전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K-의료 AI가 가진 필살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직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체계화된 그리고 전 국민이 보험이 되면서 여러 정보들이 결합된 데이터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좋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는 전 세계에 내놔도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의사들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엔지니어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분들이 또 모였을 때 시너지가 또 잘 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AI 여러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기존 이런 시장을 장악하는 거는 이제 주로 미국 혹은 유럽 이제 회사들인데요.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역동성 있고 그리고 현장에 적용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프로덕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병원에서 결국에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어떤 프로세스를 바꾸기 굉장히 싫어하는 약간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워크플로우에 잘 녹여서 외래부터 수술장까지 수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제품을 내놓는 것, 요 세 가지를 잘 지키면은 우리나라가 의료기기나 의료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될 조건들을 많이 갖춘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좋은 기술들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아직 우리 집 앞 정형외과에서는 이런 자율수술 로봇 보기 힘든 겁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는 정말로 이게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인가? 이제 그러한 고민이 없이 그냥 어떠한 이건 성능이 좋아졌다. 단순히 이제 뭐가 더 좋아졌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저희 의사들이 실제로 쓰지는 않고 이 환경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공지능 AI 솔루션을 개발하든 어떠한 뭐 다른 의료기기를 개발을 할 때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현장에서 쓰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어야만 그렇게 널리 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규제가 또 복잡하게 또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AI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데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규제나 혹은 이제 법제화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을 때는 우리도 어떤 기술의 위험도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그런 위험도 분류도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던가 혹은 어떤 로봇 기술을 도입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손실이잖아요. 왜냐면 이걸 한다고 뭐 환자들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원금 회수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있겠네요. 병원들이 이걸 도입하는 데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대해서 이런 비용에 대한 거를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분야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환자 입장에서 이것들이 잘 해결이 돼야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법적인 문제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수술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로봇을 도입한 사람입니까? 로봇을 만든 기업입니까? 이 로봇과 함께 집도를 한 의사입니까? AI를 만든 개발자입니까? 누굽니까? 그 부분은 현행 로봇이 자율 기능이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집도한 의사입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집도한 선생님이 이제 로봇을 조작을 해서 어떤 프로시저를 하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 의사에게 책임이 있고 만약에 기술 개발이 많이 발전을 해서 로봇에 AI가 자율성이 주어진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나 규제가 이거를 어렵게 하기 위한 규제냐 제도냐 혹은 우리가 빠른 검증을 통해서 이걸 시장에 빠르게 내놓게 하기 위한 규제냐를 좀 먼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인공지능 솔루션의 위험도, 우리 자율주행도 위험도를 레벨을 나누듯이 그런 솔루션의 환자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를 해서
이제 위해도가 낮고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고 시장에서 검증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위험성이 있는 건 당연히 더 철저한 이제 안정성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 미래 의대생분들 걱정되기도 합니다.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의료 AI 기술 연구 현장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미래 정형외과 의사, 이 수술 실력보다 데이터를 읽고 AI를 활용하는, 제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수술 실력은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의사와 덜 좋은 의사를 이제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환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옳게 잘 전달하는 그런 스킬을 가진 이제 의사가 이제 좋은 의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 실력의 어떤 뭐 저하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기본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데이터를 읽는 능력까지 뛰어나야 네. 앞으로 미래의 의사는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래 의료진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로봇에게 내 몸을 맡긴다라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이런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김성환 교수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막 로봇이 다 할 거라고 또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로봇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건 의사가 본인의 경험을, 지식을 더 정밀하고 더 일정하고 항상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더 알려야 되고 알리려면 결국은 논문이나 학술적인 이제 그런 증명과 함께 또 이러한 이제 AI 토피아 같은 데서 저희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해도를 높여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10년 뒤 정형외과의 수술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제 더 많은 분야들 이렇게 진단 그리고 또 현재 내가 어떤 수술을 받을지 네. 또 수술을 받을 때도 어떠한 치료가 제일 좋을지 또 수술 플래닝 할 때도 다 이런 게 많이 자동화돼서 이제 더 많이 진료의 정확도는 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봇만 있으면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회가 오면 올수록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또 올 거라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이제 그러한 정보 전달이 이런 인공지능으로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이 잘 되게 되면은 그 외의 진료 시간을 결국은 저희가 환자들의 공감 그리고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의 지지 또 그리고 더 환자와 같이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진료 환경이 또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밀한 수술 치료가 되면서 또 환자의 심리적인 지지가 더 잘 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또 나오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10년 뒤에는 비슷할 것 같고요. 40년 뒤에 이제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될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이제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미래 이제 가상 도시 배경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수술 전 체크, 그 다음에 내 데이터들이 다 이제 서버에 올라가 있어서 상당 부분이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취부터 수술까지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그렇지만은 근데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곳곳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삭막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디시전은 사람이 하고 그렇지만은 뭐 손 떨 이슈 같은 것들을 로봇이 거의 다 막아주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노두현 교수님과 김성환 교수님. 네, 끝으로 AI 토피아만의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AI란 분신이다. 오, 저는 이제 AI 연구를 하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AI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로봇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고민한 것들, 그리고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이만큼 모아서 분석한 것들, 그런 것들을 AI에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런 가르치는 것들을 김성환 교수님 포함해서 정말 전 세계 여러 의사들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들을 AI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같이 생각을 쉐어하는 분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아웃컴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AI란 동반자다. 저는 이제 AI가 의료 환경에 적용을 함으로써 진료하는 것과 또 전체적인 의료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의 이러한 진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시스템, 뭐 환자의 안전 관리부터 환자의 이제 정말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동선 관리, 혹은 이제 뭐 이러한 물류 관리, 이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AI가 우리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료라는 건 내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AI토피아에서는 칼 대신 데이터를 쥔 의사들,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진단의 속도는 빨라졌고 수술 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기술이 앞서갈수록 그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각해볼 만한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패션은 숫자보단 감각의 영역이었죠. 이제 AI가 그 감각을 데이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800만 원까지 쪼그라들어 있던 쇼핑몰을 인수해서 AI를 막 돌린 거죠. 연 매출 기준으로는 한 5, 60억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꾸안꾸 스타일을 하고 싶어. 난 요번에는 어떤 다른 유형의 스타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다면 AI도 그 오감이 있어요. AI가 패션 산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패션 소비 방식이나 옷을 고르는 기준에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